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정윤회 씨는 국정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는 제 일을 돕다가 벌써 수년 전에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유출된 문건이 허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결과 문건 내용이 조작됐다면서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문건 내용이 허위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입장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당면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수습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비리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야권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대신에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었는데 특보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집권 3년 차의 국정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나 당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와대 입장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김무성 대표와 친박 간의 갈등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떤 기자가 김무성 대표를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답했고요.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언제든 필요하면 박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선 당시에 책임 장관제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남북 간의 대화에 관해서는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없다면서도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됐는데 평화 통일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북측에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자세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신은민 씨 강제 출국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남과 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크게 상반됐겠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반성과 사과는 없고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다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분은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회견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비전도 장밋빛 환상만 있을 뿐 서민경제 회생 방안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평가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 박대출 대변인도 역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일 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소위 이 김영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네. 그런데
이 법사위에 가서 멈춰서 뻔했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이 또다시 2월 임시국회로 늦춰졌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요. 일단 정무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겨온 뒤에 숙려 기간이 되지 않았고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무위는 지난주에 소위를 통과시켰고요. 오늘의 김영란법 제정안을 전체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야 간에 혹은 그 국회 자체에서 일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일단 멈춰선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여야는 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이번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당초 약속을 했었는데요. 네. 역시 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특별감찰관제라는 거는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로 여야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해야 되는 후보자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서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4분경 경기도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유출돼서 2명이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또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연일 사고입니다. 이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이모 씨와 문모 씨가 숨졌습니다.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측은 현재까지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질소 누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또 다른 문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4명도 부상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에도 질소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26일이었죠. 울산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질소가 새어나와서 당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의정부 화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 규제 완화가 과도하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번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간의 거리를 좁게 하고 가구당 주차 대수를 늘리는 등 당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고를 더 키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와 드림타운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불리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각종 안전시설 등에 대한 의무가 경감되고요. 두 건물 간 거리가 실제 1.5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가 돼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경실련은 오늘 성명까지 냈습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주택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8일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블랙박스가 인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기의 동체 꼬리 부분에는 2개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기록 장치고요. 오늘 먼저 발견돼 인용된 건 비행기록 장치였는데 어제 오후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발견한 지점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서 건너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도 자바의 해저에서 발견해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블랙박스 2개를 모두 확보한 건데요. 네.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회수하는 대로 블랙박스 2개를 수도 자카르타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이고요. 블랙박스의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사고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희생자 부부 2명의 시신도 확인이 됐는데요. 네. 37살 박성범 씨와 36살 이경화 씨고요. 예. 박 씨 부부는 11개월 된 딸과 함께 탑승했었는데 아직 아기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전체 탑승자 162명 가운데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모두 48구고요. 이 중 32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랑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리 테러 용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2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프랑스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리 테러 사태는 범인 3명이 사살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하지만 용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여성인 하얏 보메디엔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알제리 출신으로 올해 26살인 보메디엔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난 2009년 아메디 쿨리발리와 결혼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메디엔의 남편인 쿨리발리는 이번 파리 주간지 테러와 유대 식료품점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보메디엔은 유대 식료품점 인질극 당시엔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인질극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통신 기록 등 과거 행적을 훑고 있는데요. 특히 보메디엔이 프랑스 주간지 테러를 주도한 쿠아치 형제 가운데 동생이죠. 쉐립 쿠아치의 부인과 무려 5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보메디엔은 2010년 범죄를 저지른 쿨리발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카에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미국 폭격기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체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면서 대체 누가 테러리스트인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메디 쿨리발리 등 이번 테러를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사살된 상태여서 부메디엔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유일한 생존자인데요. 프랑스 당국은 부메디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파리를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시리아로 도주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네. 작고 갸냘픈 용무의 26살 부메디엔이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방화나 협박 전화 같은 것들이 아주 잇따르면서 추가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에 테러를 당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비하 풍자 만화를 싣고 네. 동조 의사를 밝힌 독일의 한 지방 신문사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붙잡아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 풍자 만화를 실은 독일의 다른 신문사에도 경찰이 성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가운데 네. 독일 신문 빌트 일요파는 프랑스 파리의 테러는 유럽 주요 도시들에 대한 테러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테러 이후 미국 국가안보국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를 도청에서 얻은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 만화를 게재한 벨기에의 한 지방신문도 협박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을 겪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추가 테러 공포로 떨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같은 테러 움직임이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번져가고 있는 반이슬람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이죠.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의원이시죠.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네. 요즘 국회 이제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이? 내일인가요? 예, 오늘 이제 본회의 하다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오늘도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까 그래도 국회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2월 국회가 언제 열립니까? 아마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해지. 2월 국회는 연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뭐 치과 의사이시기도 하시지만 아주 시인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시는 몇 권이나 내셨어요? 시는 많이 썼는데 유명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시만 써가지고 했으면 혹시 또 필명을 얻었을지 모르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이 시 쓰는 거에 대해서 납득지 않게 또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마요. 보는 예. 시각도 있고요. 또 정치를 해야 할 시간에 시를 쓰기 때문에 또 정치도 또 집중하지 못해서 그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 이 시는 그 어떤 때 쓰세요? 이렇게 막 정치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저 투쟁도 하실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시는 이제 시가 아니면 위로를 받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 시를 쓰시면 위로가 되시나요? 이제 그것밖에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시론입니다마는 시는 고통을 찾아가는 순례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고통을 찾아가는 순례다. 네. 고통만이 시를 만들어내죠. 그렇군요. 혹시 정치에 관련하셔서도 시를 쓰시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의 장이야말로 가장 갈등이라고 할까 긴장이 높은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야말로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악하지 않게 거칠지 않게 그것을 은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이걸 표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 정치야말로 시의 가장 큰 소재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시기마다 어떨 때는 조금 거칠지만 그런 걸 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죠. 오늘요. 네. 오늘 이제 대담을 마친 시간대 좀 가서 네네. 혹시나 신년에 드셔서 하나 작업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스마트폰에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카카오톡에 올라. 카카오톡에. 그거 나중에 대답 끝 무렵에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시는 밥 먹듯이 쓰니까요. 그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쓰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언제 하시고 그렇게 시를 열심히 쓰시대? 이제 일기 쓰듯이 시라는 건 잘 다듬고 아주 평생의 역사에 남을 만한 시라는 거는 참 쉽게 오지 않지만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놓는 일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시고요. 근데 그만한 또 여유도 가지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얼굴이 좀 편안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속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자, 대한민국 정치판 이거 어떻습니까? 벌써 4선 4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시고 말이죠. 오늘 본회의장에 뒤에 추미애 의원, 이종걸 의원 저하고 의원이 이게 뒤에 같이 앉았는데요. 같은 자리입니다. 4선인데 또 우리 의원회관 10층에 귀향가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구석쟁이. 구석쟁이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셋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재미냐, 지금 보람 있냐.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봤는데 유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들인 저희들 오래 한 정치인인 저희들도 그러니까 정치인들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니까 국민들이 정말 박수치고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들의 눈초리가 싸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김영란법 우리 상임위에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키면서도 뭔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런 거를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우리 처지가 그렇게 돼 있고 불신의 대상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개문발차하고 조금 부작용 생기면 그건 또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으로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보람이 있든지 유익하든지 즐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현상을 또 타파해보겠다는 솔직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뭔가 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정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어떻든 발버둥을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도 하셨지만 이제 장관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여당도 해보시고 야당도 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루 이렇게 보실 때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맨날 질타를 받고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냥 맨날 앉아서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구도 하시고 법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뭘까?
뭘 고쳐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싸우지 좀 마라. 싸우지 마라. 여야 간에 싸우지 마라. 또 당내에서도 너무 계파 정치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싸우지 말라고 하는가? 네. 그걸 들여다보면은 정치가 이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취업도 안 되고 또 무슨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그 입에 단내가 나는 그런 상황, 그런 생활고 예. 또 취업난 이런 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정치가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풀어주고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요. 예. 또 국민들이 갈등할 때 이것을 해결해주고 하는 그 해결 집단이라고 할까 해결 종결자 같은 역할을 정치가 해주기를 바라고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국민을 통합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 갈등을 심화시키고요. 네, 오히려 또 정쟁을 유발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예.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염장을 죽인다든지 또 희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절망은 안긴다든지 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쟁을 일으켜가지고 될 것도 국회만 가면 안 되는 또 여야가 정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것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오히려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럴 때 그건 누군가 위로해주고 말이죠. 격려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옆에서 막 염장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다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 김영하 의원님께서는. 아니 그건 아는데 잘 아시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제 정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굉장히 애가 달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쟁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네. 그런 뭐 아젠다라고 할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지를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괴리돼 있다 이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친노 비노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줄을 서서 박터지게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누가 옳다와 그르다를 떠나서 한심한 놈들로 생각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네. 지금 청년 창업의 문제라든지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한계에 와 있는 문제라든지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싸우는 내용들은 그것과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불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싸움 같은 것은 갈등 같은 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가 더 조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시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좀 해방 건국 이후에 계속 몇십 년 동안에 그렇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 어떤 이들은 이거 한국 사람들이 싸움질을 원래 좋아하는 근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참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좀 우리 고약한 분들만 정치를 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네.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국민들 기분 나빠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정치가 뭐 뒤떨어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정권 교체했고요. 또 상권 분립이 어느 정도 됐고 언론의 자유도 만들어졌고요. 인권도 상당히 개선됐고 민주주의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것은 너무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요. 남북은 갈등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분열되어 있고 노소 간의 이런 그 계층적 갈등이 있고요. 네.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국도 싸우지 않습니까? 예. 영국 국회도 싸우고 미국 국회도 싸우고 다 싸우죠. 예. 싸우지만
그것이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하고 네.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관성으로 너무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토론하고 싸우는 건 필요한 일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의 그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수렴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성급한 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국민들도 노력하면 이런 이상한 풍토 이거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크게 우리 야당 특히 여야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요. 네. 정치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철퇴를 내립니다. 국민들이. 네. 여론조사로 내리고 선거를 통해서 내리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민주반민주 시대의 그 정권 타도 투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리에서의 투쟁, 예. 비타협적인 투쟁, 예. 혁명 이런 걸 생각하던 시절로부터 이제는 이제 민주주의 절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 투쟁 방식을 이제 버리고 대화와 토론과 대안과 정책과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이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방향으로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정당이 바뀌면은 정치가 많이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과거에 민주, 반민주 대립 시절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네. 뭐 투옥도 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투쟁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야당다워져야 된다. 야당이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여당이 저렇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야당이 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 거리에서 천막치고 네. 농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까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성, 선명성을 주장하고 그렇죠? 이제는 거리에서 투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리 투쟁은 안 된다. 우선 그걸 선언하는 것부터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에서 네. 원내에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선 의원이시죠. 김영환 의원과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 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 초대해서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이제 세상도 변했고요. 네. 대한민국 정치도 변해야죠. 네. 네. 근데 변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변하고 있는 게 또 대한민국 정치죠. 자, 우선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청와대 대통령 네. 얘기도 있고요. 또 여당, 지금의 여당입니다. 또 지금의 야당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하나씩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와대 또는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나셔서 비서관들이나 뭐 비서실장님이나 모여가지고 잘하셨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심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선 실세 문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다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와 청와대 눈높이가 그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들한테 주입하는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그게 이제 그걸 소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다. 네. 좀 편안한 대통령, 좀 웃는 대통령, 네. 즐거운 대통령, 이런 대통령 되셔서 국민들하고 좀 격의 없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네. 그리고 너무 단아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왜 막걸리 이렇게 하고 예. 못 씹는 자리에 가서 하던 그런 소탈한. 그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수 여사님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대하시는 모습 같은 것들이 필요한 지금 시절인데 네. 이게 조금 더 국민의 소리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걸 맞춰가시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조차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네. 좀 진언을 직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신년에 들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 주시고 네. 남북 관계도 좀 이렇게 풀어 주시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어서 확 기분이 좀 전환이 되고 네. 희망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직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오늘은 좀 편하게 정치판 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들어온 편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남들은 어려워하는 자리인가 봐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까?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보진 않으신가요? 그게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네, 대통령 1인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네, 네. 인사니 뭐니 다 집중되니까 네. 대통령 한 말씀에 더 좌지우지가 되니까요. 잘못 지키면 그냥 혼나고요. 그러면 이제 정권 내내 어디 가서 찬바심세가 되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네. 대통령 스스로가 이제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농담도 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고언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소탈하고 그런 심성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좀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노력이. 심지어는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뭐 좀 대화도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앉으면 좀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청와대 터가 나쁘다는 말씀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청와대 거기 저는 김 대통령 시절에 거기를
장관 했기 때문에 잠깐 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계시면은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시민들이라고 할까 무슨 시장터 같은 활력이 없고요. 구중궁궐 같은데 혼자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앞에 와서 뭐 재롱 떨고 애교 떠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아주 사무적인 얘기만 하고 또 대통령 스스로가 좀 우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된 것 같은. 예, 고립된 것 같은 또 어려운 얘기들만 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게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골프를 너무 많이 쳐서 문제인데 조금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국민들과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특히 분권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개헌을 좀 정치 구조라고 좀 해야죠. 이걸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뭐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반대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분권형 대통령 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 주고요. 이제 뭔가 좀 1987년도의 체제니까 지금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당의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한 흐름은 어느 한쪽의 흐름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이 어떤 점에서 우리 한국 정치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상당히 저력이 있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네, 그렇고요. 네, 실력이 네.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경륜이 뭐 많은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선거에 질 것 같은 상황, 민심을 잃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서 혁신을 들고 나오면서 선거를 뒤집는 데는 선수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질 수밖에 없는 선거. 네.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다 저들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유능하다. 예. 꽤 있는 말씀이시네. 선거를 이기는데 이렇게 국민을 뭐 좀 이런 말씀 좀 안 됐지만 속여먹는 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네. 국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과 이 여당이 공동 책임을 갖고 이 전국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네.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든 또 외부적인 그런 충격을 통해서든 뭔가 이 기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것이 지금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분들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맞서 싸우는데 이력이 많이 나 있고요. 예. 투쟁에. 예. 근데 거기는 또 너무 싸우는 일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예. 뭔가 좀 이렇게 직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너무나 순종적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거가 나오면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사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실망해서 안 됩니다.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3년차 이거 개혁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읍참 마소 가십시오. 그 비선 실세를 좀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좀 등용시키고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남북 문제도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이런 등등의 직언직설을 여당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그래 해야 되고요. 네. 당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요즘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신다. 그러면 지지자들한테는 박수 받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여전히 친박, 비박 그러고 말이죠. 친이.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친박이란 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든 비박이든 별 의미가 없는 게 비박이라는 분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고언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비박인데 네. 친박은 너무 애정이 깊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분들이 비박이든 친박이든 이게 가릴 것 없이 다 여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이
청와대에 대해서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그 발언을 못 하니까요. 아, 말을 안 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70%가 지금 이제 비선 그룹들이 인사의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당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야당 쪽으로 가보죠. 정동영 상임 고문이 탈당을 했죠. 그리고 뭐 이 국민 모임이라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무슨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또 정당도 또 새로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또 작은 또 정의당인 또 이를 비롯해서 또 작은 정당도 있고 야권은 굉장히 가지수가 많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안에서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동영 의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입니다. 했었죠. 표를 많이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680만 표를 얻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탈당하는 정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아준 대통령께서 당을 탈당하는 예. 뭐 그런 인은 다반사로 있었고 당을 또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당을 새로 만드는 그런 그 전례도 만들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지런해요.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정당 정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정동영 의장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 야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예. 우선 첫째로는 국민들이 그 야당에서 큰 기대를 걸지 못하기 때문에 신당이라는 이름만으로 민주당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이제 와해가 되고 나다 보니까 진보 정당의 룸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보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보 신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보를 좀 이렇게 해서 그 대변해야 될 약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대변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야당을 분열시켜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니까 먹고 살 것 없는 집안의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상황이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근거로 드시는 것이 이게 야당이 분열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 분열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을 분열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총선 때 뭐 연대하고 데가 있어요. 또 대선 때 또 단일화하고 이런 또 아주 식상한 일을 또 벌어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분열되면 여부지리로 또 여당이 반성 없이 또 뭔가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생존하고 또 번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국가를 위해서도 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을 막론하고 정당 정치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신념이나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양대 정당으로 딱 둘러면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다당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럽식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작은 정당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각자 뛰고 또 여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것들도 좀 더 좀 극우적인 정당, 그럼 덜 극우적인 정당 이렇게 그런 정당 정치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상적론인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게 아니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개헌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또 개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위 중대 선거구제라도 해서 소수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그것이 지난번에 종북 그런 문제로 번지면서 사실 야당 자체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그 소수당도 들어올 수 있고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서로 정쟁을 없애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선거구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도를 1인 독식 구조로 네. 어루와 나신 게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 이 상태에서는 누가 신당을 만들어도 또 야권 분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효과를 여당이 가져가게 된다. 네. 그런데 이 정당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돌직구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뭐냐? 네. 이념적인 지평 속에서 그 위치가 어디냐? 예. 보수냐 진보냐? 예. 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해방 이후에 그걸 이제 중도 개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중도를 포용하는 개혁, 또 이제 그 중도 진보 이렇게 네.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한 10년 전부터 당을 이제 진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네. 진보와 보수로 그 둘로 갈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노선으로 해가지고 불안정해 보이는 야당이 집권에 실패한 겁니다. 중도 개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진보를 강화한다는 그 주장으로 소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두 번의 총선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진보로 강화한 결과 실패했다. 중도를 버리고 진보를 강화한다는 주장으로 예. 지금 이제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노선인데요. 예, 예. 그 소중한 노선입니다만은 예. 그거 갖고는 집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진보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노선이 돼야 되고요. 네. 그 합리적 진보라고 할까요? 또 건전한 보수를 포용하는 합리적 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상대적으로 여당은 이제 그 건전한 보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합리적인 개혁 세력을 포용하는 이렇게 중도를 중심으로 한 두 진영이 서로 각축하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네. 양극단으로 예. 그 아주 급진적인 그런 진보와 또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런 보수가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 싸우는 식으로 돼서는 국민 화합이 어렵고 결국은 정치가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할 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새정치민주의 현재의 구성원, 현재의 구조 이런 것이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쳐 모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도 해쳐 모여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여태까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크다? 예, 분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올바른 노선이 관철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아집니까? 그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상당히 이제 선거에 지고 결국 또 개파 정치로 갈 텐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소하지 않는 한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파가 나눠져 가지고 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에 네. 그 부작용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그 열린우리당 창당이라는 게 그런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도요. 네. 그 전에 작은 당들이 많이 합쳐진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또 그것도 또 언제 쪽일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제 여당이 쪼개지고 야당도 쪼개진다면은 네. 그게 이제 그 고만고만한 정당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당이 이제 하나로 있고 야당만 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이제 야권 분열이 돼가지고 결국은 필패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야 되고요. 네.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현재와 같은 선거 구도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나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한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많은 정치인들. 네. 그분들 중에 혹시나 말이죠. 튀는 성격. 네. 자기가 이 대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성격. 또 대충 짐작해 가십니까? 네. 뭐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패거리 작당이 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집단이 있고요.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겁니다. 그게 그냥 튀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히 분개하는데 네. 소수의 집단들은 아주 강렬한 지지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지지율이 뭐 전국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한 3%나 5%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제가 그냥 아주 흉악무도한 얘기를 해도 한 10 내지 20%의 지지를 얻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강력한 지지계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의원을 확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지금 일단 강력하게 진보 세력들을 응집한 다음에 중도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끌어들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당내 경선에 유리합니다. 아하. 그 자기 계파가 뚜렷이 있고 또 강력한 이념적 성향을 가질 때 유리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을 확장하려고 보면 거부감이 있는 세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결국은 대선에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당에도 개인적으로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정치를 하다 보면 꼭 총선이나 대선에 승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을 하게 되고 머리를 쓰기 마련인데 우리가 만일에 정말 정책 정당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1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2당이든지 3당이든지 4당이 돼도 좋다. 나의 정책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라는 정당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무슨 녹색당이니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은 소위처럼 매니페스토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이거 따져가면서 지역 투표하게 되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피거리 작당이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선거에 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선거에 그리고 연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정당의 그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고요. 지지자들의 안정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당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자꾸 입에 민주당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당명을 바꾸느니 뭐니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가지고 정립을 해가지고 50년 100년이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거에 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어디서 꼬다가 그냥 선거에 내보내거든요. 인기 투표로.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는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키는 거, 정당이 원칙을 지키는 거, 정당이 정책을 지키는 거, 노선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고 사람을 거기다가 대입하는 문제는 그 다음 순서로 고려해야 되는데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도나 개나 갖다 넣고 하다 보니까 정당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어느덧 이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에 딱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신도시 한소 좀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저 쓴소리 딱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좀 그 얼굴을 좀 푸시고 얼굴 좀 푸셔라. 푸시고 정말 국민들한테 오늘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 좀 소통, 이 소통이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갈급해졌습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돼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은 정말 그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여당다운 여당으로 좀 이렇게 제 발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요? 야당은 정말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만. 해법이 안 보이죠. 요번에 사람 얼굴을 바꿔줘야 이게 쇄신이지. 이게 지금 이게 전당대회 이렇게 국민들이 누가 2월 8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고요. 저희들 스스로가 이게 남의 탓이 아니라 저서부터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아직은 좀 기대를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낭송해 주실 시 제목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 잔디 같은 당신이라는 잔디 시인데. 같은 당신. 그렇습니다. 막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잔디를 참 좋아합니다. 밟히면서도 반드시 일어나 흔들리는 당신 같은 잔디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제 몸을 데워 들녘을 밝히고 숨 막히는 아픔을 안으로 사귀는 당신 같은 잔디를 사랑합니다. 상처란 생책이란 모두가 땅에다 제 몸을 박는 일입니다. 눈과 비를 땅속에다 들이오는
잔디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당신 같은 잔디, 잔디 같은 당신. 네.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의원이시죠.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0806번님께서는 청와대에 소통을 담당하는 특별 조직이 있어야 하나요? 가슴을 열고 소통을 해야 될 텐데 답답하네요. 대통령님의 가슴은 5천만의 마음을 수용하는 넓은 가슴이어야 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0477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968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랑,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